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로 와봤는데, 사실 제주도에 출장을 좀 올 일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주도에를 올 일은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봤는데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정말로. 그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지나다니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한테 좀 이렇게 새로운 좀 젊은 피가 좀 돋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교수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3, 4학년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만간 이제 취업도 하시고 더 공부를 하시려면 대학원도 가실 상황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사실은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엄청 어렵고, 혹시 여기서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셔도 녹음이 되나? 제가 마이크를 직접 안 쓰셔도 영상 녹화에 상관없어 짧게 하시면 마이크 아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네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닙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정말 어려운 파트는 분명한 건데,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친숙해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 프로젝트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클라우드 B2B형 서비스를 써보신 분 혹시 계세요? 잠깐이라도? 아직 안 써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회사 중에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어디? 아무나도 괜찮습니다. 어디 떠오르는 회사 없을까요? 맨 앞에 계신 분. 어디요? 네이버. 네이버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혹시 다른 해외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회사 없을까요? 뒤에 계신 분.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붐업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학생분이시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사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지시켜가지고 이걸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쭉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구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2시간 배정이 돼 있는데 절대 꽉 채울 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게 좀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진짜 어렵다는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술의 총망라에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큼 클라우드 사업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클라우드를 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지가 벌써 12년 하고 있고요. KT라는 회사에서 12년 동안 클라우드 하는 게 제가 유일합니다, 지금. 그만큼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사람도 많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공유 경제하고 구독 경제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어떤 사업자가 내가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면 고객들은 그거를 쉽게 사서 내가 빌린 만큼에 대한 요금을 내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사업적인 얘기로만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자원이 미리 있는 거를 사가지고 쓰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공급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 그 다음에 아마 제주대학교에서 서버 많이 있으실 건데 X86 서버들이 하나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드웨어적으로 물체가 하나 있으면, 서버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인 OS가 탑재가 되고 그 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런 것들 하나로 위로 올렸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각각의 OS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서버에다가 그 위에 탑재를 시키는 가상화 기술로서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게스트 OS라고 표현을 좀 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가상화 계속 나와요. 단어들이 버추얼 하면서. 클라우드는 버추얼한 얘기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서버를 뭐라 그러냐,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뭐에 좋은데 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표현 나타나는 것처럼 레거시라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을 레거시라고 그러는 거고,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구독형으로 쓰는 걸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거시 쪽에서는 내가 어떤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투자비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또 딜리버리 돼가지고 설치까지 해서 쓰게끔 돼 있는데, 클라우드는 내가 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접속하셔가지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걸 크리에이션을 시키면 1분이면 하나 만들어져 내게. 굉장히 빨리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 투자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트북 하나만 사도 100만 원인 건데, 서버 같은 경우는 싼 거는 뭐 1, 2천만 원, 비싼 건 몇 억까지 갑니다. 그런 것들을 그 돈을 투자비를 만들어 가지고 쓸 것이냐, CSP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을 쓸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는 클라우드라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한 만큼을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게 월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초 단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짧게 쓰면 내가 잠깐 어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장비를 내가 사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클라우드 쓰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반납해버리면 돼요. 그런 개념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효율성 본다 그러면, 그 전통적으로 이제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좀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왜 점심시간 돼가지고 쉐이킹 해본 적 많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QR코드 발급받으려고. 그 QR코드가 저희 KT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실상 그게 한 2번 정도 뻗었어요. 그 시스템이. 초반에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왜 뻗었냐면, 자원을 그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방식으로 구매를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비 딜리버리 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그리고 650만의 그 고객들이 한꺼번에, 나중에는 뭐 한 1200만 원까지 접속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감당 못 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쭉 늘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했던 상황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레거시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했더라면 자원을 많이 사놓고 나면 접속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는 거잖아요. 돈이 돈이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니까 나는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오버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얘는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트레디셔널하게 하는 얘기긴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거는 IaaS, 인프라 에저 서비스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에저 서비스인 파스, 그 다음에 솔루션 에저 서비스를 사스로 일부러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엔 통상 저런 구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인프라로서의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버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스토리지, 네트워크만 제공을 하면 인프라 에저 서비스로서 공급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미드웨어까지 제공을 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면 파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정부에서도 사실 뭐 전 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국가의 어떤 그 파스를 좀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만들어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었어요. 파스타라는 그런 것들도 파스의 일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사스의 계열로 많이 올라옵니다. 솔루션 에저 서비스의 형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사업자든지 다 이 세 가지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수 차이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클라우드를 어디다 놓고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구분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런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는 많이 융합해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 개념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기업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보안적인 사항이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남이 제공해준 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내 전산실이 잘 돼 있으니 여기다가 클라우드를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게라는 개념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희가 하고 있는 KT 클라우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클라우드도 그렇고 AWS가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중앙에다가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접속하게 쓰게끔 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이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좋아해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없습니다.
대다수가 다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기업들도 대형 기업들도 우리나라가 유독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좋아라 하고 있고 특히 공공금융 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굉장히 아직도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점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공공의 클라우드를 다 민간 쪽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1차 사업 벌어지고 올해 2차 사업이 벌어지면서 저 왼쪽에 있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지금 빼는 작업들을 벌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제주도 산하에 제주도청과 제주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를 저희 KT 클라우드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작업 들어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내려와서 지금 제주 법인단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건데 왜 우리나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아직도 만연해 있냐 하는 뭔가면 국민성하고 좀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학술 조사에 나온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거라는 개념이 좀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밖으로 싸움입니다. 이 내부의 전산실을 만들어 놓고 하려 그러면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IT 인력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분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헤게모니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가속화돼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적인 사항으로 가고 마지막은 기술적인 상황에서도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기술을 쓰는 게 훨씬 신기술을 쓸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기술적으로 앞선 걸 제공하지 않으면 경쟁상에서 밀리니까 고객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기술 투자를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는 저희 KT 클라우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또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호응도는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작지만 제가 선장품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장표를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발표를 좀 하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끌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KT라는 통신사에서 클라우드를 B2B형 클라우드를 천안에 데이터 센터를 최초로 지으면서 처음으로 런칭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국내에는 클라우드란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회사의 어떤 사활을 걸고 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었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이 AWS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런칭을 했었고 그 런칭을 하는 걸 보고 사업의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이 다 클라우드에 뛰어든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클라우드를 굳이 통신사가 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은 왜 만들까 그걸.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엄청 큰 데이터 센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빌려야 되고요. 아니면 만들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네트워크 회선을 연결해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전력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장착한 다음에 서비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는 통신사가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AWS는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AT&T라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인차해가지고 서비스 공급한 거죠. 그걸 보면서 통신사들이 AWS가 남한테 임차를 해가지고 돈을 버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통신사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쟤보다는 더 싸게 원가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최초였지만 글로벌하게는 뭐 한 7번째 정도 저희가 출시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3년도 되면서 저희와 경쟁을 하고 있는 SKT, LGT도
B2B 서비스형 클라우드를 런칭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에 굉장히 저희가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공급하는 사업자가 KT, SKT, LG밖에 없었는데 2016년도에 AWS가 아마존이 국내에 진입을 했어요. 어떻게 진입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산 목동 데이터 센터를 임차해가지고 한 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AWS라는 그 공룡 거대 기업은 어떤 형태로 각 나라별로 진입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딱 들어가요. 그 나라에 뭐 예를 들면 독일, 호주, 일본 들어간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표준가의 공급가에 해당되는 표준가를 거기에 90% 할인을 갖다 때려버려요. 한 1, 2년 동안. 그럼 그 나라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어요. 접고 나면 AWS에서는 아마존에서는 2년 뒤에 다시 가격을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그럼 그걸 쓰고 있는 고객들은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AWS를 그 돈을 비싼 돈을 쓰면서 사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016년도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2018년, 19년도 마지막 해가지고 LG하고 SKT가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저희도 굉장히 그 내부에서 저희 회장님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고 너도 사업 접어라. 근데 그때도 제가 사업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좀 더 버텨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얘네들한테 이 임차에 써야 되고 더 비싼 돈을 내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절대 저희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버텼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에서 클라우드를 하는 사업자들이 사실은 지금 클라우드를 자체 기술로 하고 있는 회사가 딱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 KT 클라우드하고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텔레콤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별로 기술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회사가 클라우드로 버티느냐? 공산주의니까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찍어요. A, B, C 니네는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 써. 뭐 D, E, F는 알리바바 거 써. 텐센트 거 써.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접으면 AWS의 리셀러가 됩니다. MSP사. MSP사는 뭐냐면 원청 기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매니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를 MSP사라고 그래요. 자체 기술을 버리니 내가 얘네 거를 재판매해 주는 거예요. 호주의 텍스트라도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던 일본 NTT 도코모도 마찬가지고 오리지텔레콤, 도이치텔레콤, 싱텔 다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만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네이버하고 NHN이 2017, 18년도에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런칭을 하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경쟁자이긴 하지만 정말 반가운 이유가 뭐냐면 혼자 버티는 건 어려워요. 근데 다수가 같이 연합을 해서 버텨주면은 다른 사업자, 공룡 기업들이 할인가를 때릴 수 있는 배경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큼 클라우드 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자들이 없어요. AWS 들어왔죠, MS도 들어와 있죠, 구글도 들어와 있죠, 오라클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KT 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그 외에 다수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도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경쟁하면서 또 협업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KT 클라우드 걸어온 길이 국내 클라우드 걸어온 길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간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지만 공공에서도 클라우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가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된 게 2016년도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공공 쪽에서 클라우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져서 2016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성을 인정을 받고 보안에 대한 부분 인정을 받고 클라우드를 하는데, 여기 표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붙여놓은 게 뭐냐면 국내 최초의 KT 클라우드를 런칭을 했다는 거, 최초란 딱지로 노란 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공공도 2016년도 법제도화 전에 공공의 G클라우드를 2015년도에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뭐 5G 엣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뭐 하이퍼스케일 컴퓨팅도 그 최초란 단어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뭘 하고 있냐면
최초는 최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고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뭐 12년 동안 해오면서도 뭐 앞에 부분은 제가 그 저희 자랑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국내 최대 통신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요. 그 미국에도 데이터 센터 일부 좀 가진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6개의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18개 존을 가지면서 사업을 가장 크게 인프라적인 면에서 운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은 한 8,000개가 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8,000 고객 좀 한 9,000 가까이 지금 고객사가 저희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저희가 네트워크 IDC 클라우드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저렇게 제공하는 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WS나 구글이나 MS, 오라클 같은 그 메이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표준화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매뉴얼로 알려줘요. 그럼 고객들은 그 매뉴얼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제공하는 표준성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도 제가 아까 AWS를 써봤냐 물어본 게 뭐냐면 걔네들이 자격증들을 많이 배포를 해요. AWS의 자격증 종류가 많은데 내 거를 충실히 잘 활용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내려준 그 자격증을 보유한 거를 면접을 볼 때 넣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취업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글로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시켜가지고 저희 거를 본 다음에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미 망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다 맞춰드려야 돼요. 공공에 맞는 클라우드를 맞춰드려야 되고, 금융에 맞는 클라우드 맞춰드려야 되고, 엔터프라이즈 대기업한테 맞는 금융을 맞춰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섹터별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영역이 같은 클라우드 공급을 해도 그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가 사업을 많이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섹터별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것하고 고객사의 전산실하고 같이 하이브리드형으로 묶어가지고 가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취업하실 때 저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KT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그 상품을 따온 겁니다. 따온 거 여기 보면은 저희도 나름 이아스의 59종, 파스의 21종, 사스의 135종에서 한 200여 종, 좀 최근에 좀 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AWS는 구글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아스는 거의 유사해요.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유사한데 파스나 사스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뭐 언젠가는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빠졌던 거고, 답을 찾자. 우리도 어떤 특정 섹터 영역만큼은 정말 글로벌 어느 사업자랑 비교해서라도 경쟁할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한 게 AI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I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굳이 뭐 저희 KT 클라우드 AI를 자랑한다기보다는 상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AI는 뭐 그 지향하는 반대 큰 의미 없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융합 쪽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겠지만 AI가 뭐 예전부터 있었죠, 사실 학술적으로는. 근데 정말 활성화된 건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 AI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돈 버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GPU 회사.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GPU를 만들어낸 회사. N자로 시작하는 회사. 네, 엔비디아?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상품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그게 무슨 선물인가요? 이게 선크림인데 여기 패킹 중에서 회사에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봤으니까. 회사 고객 사은품인데. 네네네. 감사합니다.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해야 엔비디아가 그 GPU 그래픽 그 카드를 만들어내서 PC에서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그 카드로 들어가가지고 역할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걔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인데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를 학습시키는 거에 병렬 연산의 GPU 카드가 딱인 걸 발견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AI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 카드를 계속 많이 팔게 됩니다. 근데 좀 생소한 용어긴 하겠지만 AI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언어 모델을 학습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대형 언어 모델인 GPT-3 같은 경우가 어마무시한 언어 모델이기도 해요. 근데 단순하게 GPU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언어 모델 GPT-3를 돌리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35년이 걸려요. 그럼 역산을 해보면 GPU 카드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뭐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은 한 2년 전 얘기긴 한데 네이버에서 GPT-3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그때 GPT-3 성공할 때 그들이 투자했던 엔비디아한테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1,300억이에요. 엄청나죠? 그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KT도 기가진이라는 음성인식을 하다 보니 저희도 엔비디아 카드를 많이 사고 있고요. 다른 통신사 메이저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엄청 사고 있어요. 그런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 센터를 한번 봐보시면 중앙을 한번 봐보시면 다른 회사는 그러면 GPU 카드가 없느냐? 있어요. 여기 보시는 AMD의 MI100이나 그래피코의 MK200이라는 놈은 같은 가격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놈인데 성능면 보면은 엔비디아보다 2배나 어떤 거는 거의 3배 이상이 높아요. 가성비 면에서. 근데 이상하게 엔비디아만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뭐 취업이나 이럴 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는 철저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쿠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개발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저 쿠다가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를 완벽히 지원하다 보니 생태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AMD나 그래픽화는 저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리 GPU 카드만 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는 게 되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를 해가지고는 유저들은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전부터 엔비디아 주가표 올라간 거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돈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는 방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롯 형태에다 집어넣는 카드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맥 단위로 만들어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걸 파드라고 표현하는데 또 어떤 거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슈퍼 파드화해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사가지고 집어넣을 때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어떤 고민거리냐면 고가입니다. 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1,300억 투자한 것처럼 굉장히 고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엔비디아 카드 좀 살라 그러면 딜리버리가 6개월 이상 걸려요. 현재.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자체 전산실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고전력이에요. 고전력이다 보니 쉽게 이거를 얻다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서울 쪽 인근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요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풀로 차버렸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만약에 내가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도 그렇고 뭐 경쟁사인 네이버도 그렇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엔비디아 카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맥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카드 8장까지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게 뭐 기술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묶어주는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기술에 대한 API를 엔비디아가 안 열어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쓴 만큼 과금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을 때도 클라우드 사업자 것을 쓰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T-3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슈퍼파드도 마찬가지고 GPU를 그러면 내가 그 비싼 돈 1,300억 주고 사가지고 얼마만큼 얘를 돌리고 있을까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따져봤는데 저희 회사 윤기원에 있는 GPU의 활용도를 한 달치를 제가 썸을 한번 내봤어요. 내봤더니 15%에서 20% 쓰더라고요. 80% 놀아요. 저 비싼 걸 사가지고 20%밖에 안 쓰고 80% 놀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개발해야죠. 개발 기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개발이 끝나면 그거를 연산을 시키는 거죠. 아웃풋 떨어지면 다시 개발을 하고. 우리 연구원들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날 출근을 딱 하면요. 전주에 주말에 퇴근하면 돌려놓은 데이터 결과의 결과치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수요일까지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다시 개발 걸어요. 연산을 걸어놓고 한 목요일 정도 결과치를 받아놓고 또 금요일과 작업한 다음에 금요일 퇴근하면서 또 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돌리는 눌러보면은 20%가 채 넘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1,300억 주고 사가지고 한 300억 같이 쓰는 거 1,000억을 버리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똑같아요. 근데 아까 8장까지밖에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클라우드에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못하냐면 모든 사업자 다 똑같은 건데 얘한테 그 고객한테 GPU 카드를 주는 방식을 데디케이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패스스루 방식이라고 표현도 가끔 뭐 쓰긴 하는데 그 각 생성되는 버추얼 머신에다 카드를 그대로 한 장을 그대로 인입을 시켜서 줘요. 그래서 연산을 시키지 않더라도 고객은 그 돈을 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VM을 지울 때까지.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밖에 쓰지는 않는데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그나마 연산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었는데 나머지 것도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100% 다 내는 구조를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한계적으로 갖고 있고 요건 너무 기술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 버추얼 머신에다가 GPU 카드를 뭐 한두 장을 꽂아가지고 뭔가 파이터치에 레벨링을 해서 프레임에다가 뭔가를 써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그나마 개발사의 벤처 회사들 중에서 8장이라도 내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드 수정을 해줘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 인입되는 것들을 AI 개발자,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들이 직접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GPU 8장에 너는 이거하고 너는 이거하고 너는 이거하고 하는 거를 내가 각각의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비싼 참고로 그 GPU 카드 저희가 월 얼마 받고 있냐면 한 장당 450만 원 받아요. 엄청 비싸죠. 근데 8장을 샀는데 어떤 놈을 놀리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개발자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자가 많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불편함이 또 있는 게 내가 그나마 한두 장짜리 쓰다 8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다 업로드 해놓고 만들어놨던 버추얼 머신을 삭제를 하고요. 8장짜리를 재생성을 해야 돼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데이터를 딴 데다가 좀 이렇게 퍼넘겨놨다가 다시 만들고 나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느냐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소프트 개발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방법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거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최초이기도 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8장짜리 한 개를 깼어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만큼의 GPU 수량을 그냥 그 자리에서 수분 만에 쫙 늘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결국 슈퍼파드화가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한 만큼 과금에 해당되는 구조도 같이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AI 개발자들이 코드를 새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를 안 지우고도 스케일 업다운을 살아있을 때 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떤 걸 만들어냈길래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오른쪽을 좀 봐주시면은 좀 용어는 어렵지만
여기 KT 프론트엔드 솔루션부터 해서 딥러닝 컴파일러까지 써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는 그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 스택인 영역인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저희가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밑단에 돌아간 GPU 카드가 엔비디아 카드가 아니어도 저희는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AMD하고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AMD 카드로서 동일 효과를 더 내고 있는 서비스로 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 성능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당연히 엔비디아 카드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을 봤더니 각 모델별로 어떤 건 성능치가 더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건 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튜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더 성능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드별 증설을 계속 살아있을 때 증설을 시켜서 갔을 때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것들도 데이터를 빼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AI 쪽에 지향하는 바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이터치 모델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화이터치의 지금 현재 그 모델이 뭐 표준 모델이 한 50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개까지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쉽게도 텐서플로우는 아직 못 돌리고 있어요. 텐서는 올해 11월까지 만들어서 텐서플로우를 같이 공급하는 걸로 계속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클라우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AI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왜 하고 있냐면, 사실은 뭐 제가 밖에 나가서 강연할 때 말씀드리는 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쪽에 좀 사활을 걸었어요. 이 특정 영역, 이 영역에서만큼은 정말로 다른 사업자한테 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초기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하이퍼스케일 에어 컴퓨팅 같은 소프트 스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두 번째로는 대규모 GPU 팜을 만들어서 슈퍼파드화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한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AI 칩을 만드는 데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23년 말이면 아마 시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갔을 때는 실제로 KT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AI 풀스택을 다 갖추는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글로벌하게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고 나면 거기와 견주는 어떤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들어보시니까. 이쯤에서 제가 또 퀴즈 하나만 또 내볼게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클라우드를 최초로 했던 데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서비스를 만들어낸 데. 쑥스러워 하시는 거죠? 맨 뒤에 계신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출시를 해서 우리나라도 공격하고 그랬다는 회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네네네. 네, 아마존이시. 나오시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제가 복권도 하나 드려요. 복권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당첨되면 10% 줘야 돼요. 구두 약속도 약속입니다. 제가 명함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고 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은 원장님께서 그 강의 특강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제가 저희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도 이런 얘기를 쭉 드리지만 직원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많이 스킵한 상황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AI라는 특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오늘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클라우드를 이 시장에서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꼭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해줄까를 좀 고민하다가 작성한 장표인데요. 취업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간략하지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 신입사원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50명을 뽑은 게 있어서 그때 생각해서 만든 실제 제가 느꼈던 장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물론 면접을까지 오기에는 1, 2차의 서류 면접까지 보고 3차에 면접 왔을 때
면접 온 친구들을 제가 면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친구는 이 친구 도대체 왜 여기를 면접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T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면접을 봐가지고 온 친구가 클라우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모를 수 있죠, 클라우드는. 그러면 IT의 기본 상식을 물어봐도 잘 모르고, KT 클라우드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완벽히 알고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다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죠. 제 강연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서를 넣을 때는 유튜브도 좀 찾아보시고요. 기사도 보시고, 테크블로그, 논문까지 사실은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찾아볼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찾아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 회사의 그 어떤 특성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쓴 건데, 클라우드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용어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MS 이런 단어들인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익숙하게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면접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자만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면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자신감적인 부분을 꼭 연습을 좀 하시고, 자만감과 혼동되지 않게끔 해서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직접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려보세요. 면접관을 째려봐야 됩니다. 이건 진담이에요. 제가 느꼈던. 왜 그러냐면, 면접을 보는데 어떤 여자 신입사원이 된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세 분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면접관이 3명 있었는데 나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째려봐요.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말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얘가 처음부터까지 째려보길래 나갈 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가셨습니까? 했더니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안 뽑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서라도 뽑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하는 거에 대한 의미 파악을 분명히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경청하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참조해서 나중에 취업하실 때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센스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알잘 딱사, 뭐 깔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볼펜과 노트는 항상 습관화해서 갖고 다니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회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신입사원들이 이뻐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두로 얘기를 해도 항상 남기는 습관을 하세요. 절대 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휴대폰 녹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녹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쓰는 습관. 그리고 파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버전별로 관리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것들은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직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사진 찍어놓은 건 뭐냐면, 열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시세끼에 나왔던 건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안 보셨나, 이 프로? 그 키 크고 되게 잘생긴 친구 하나 있잖아요. 모델이자 영화 배우기도 하고. 누구요?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두 개 다 받으면 안 되잖아. 다른 분이 답을 해주세요. 나오십시오. 차승원 씨죠. 똑같습니다. 구두로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10%에 대한 지분이 제가 갖고 있어요. 유명하고 되면.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직접적이기도 하고 대학생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일수록 사회에 나와 있는 선배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쓴 거니까 센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길들여 놔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말은 차승원 씨가 TV에서 했었는데 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사람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이 능력과 열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열정이 없으면 겸손하라는 거죠. 건방지지 말고. 그럼 겸손이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눈치라도 있어 세상 살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뭐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럴 수 있고 이런 게 없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거의 끝났는데요. 취미를 좀 빨리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학생분들한테 쓰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지금 제가 이제 올해 50 됐거든요. 50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취미 중에 뭐가 남았냐? 저도 그 취미 진짜 많았었어요. 뭐 인라인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기도 하고 자전거도 뭐 좀 얼리어답터로 했고 뭐 스킨스쿠 뭐 별거 다 했는데 이거 딱 하나 하고 있어요. 운동 골프밖에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 저렇게 거의 대부분 돼요. 성인이 되신 분들은.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빨리 배우는 게 낫죠. 초반에 잘 배워놓으면 평생 울고 먹습니다. 골프는. 그러니까 취직을 하시면서 바로 그래서 저희 신입사원들한테는 바로 골프 회원권 제가 하나씩 다 끊어줘요. 회원권이 아니고 그 연습장 제가 하나씩 다 끊어주세요. 빨리 하라고. 그거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술 많이 드시잖아요. 쭉 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2살 때까지는 와인은 술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거의 와인만 먹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알고 먹으면 맛있어요. 모르고 먹으면 그냥 알코올일 뿐이에요. 그래서 와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 이번에 신입사원 몇 명한테 나 이런 거 가는데 뭐 해줄 말 없냐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새 친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사실 의미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면 바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바보 같다. 그러니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자라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달래요. 두 번째로는 깐다면 깐다고 일단 열심히 하는 행동을 보여주자. 그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티내면서 일을 하자. 이런 게 자기가 지금 신입사원 들어온 지 2달 만에 지금 해주고 싶었던 얘기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말과 인사에는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아끼지 말자. 표현을 잘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래요.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이 친구들도 MZ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가 과연 직장 생활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막 건방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뽑아놓고 일을 해보면 그 MZ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뽑힌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기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블라인드라는 그 사이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직장인들이 블라인드에다가 그 욕하는 사이트예요. 해우소 같은 사이트. 익명으로 하니까 제가 막 등장을 해요.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캐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김주성이니까 지칭을 주성이란 말을 못 쓰니까는 캐슬이 어제도 무슨 쓸데없는 꼰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날이면 저 수석팀장이 그걸 빼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도 캐슬이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메일 아이디를 바꿔버렸어요. 명함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 명함 그 아이디가 주성.kim.kt.com이었어요. 근데 이번 바꾼 게 뭐라고 바꿨죠 제가? 캐슬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더 또라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MZ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어떤 굉장히 밀레니엄 Z세대에 대한 어떤 특징이잖아요. 저도요 7, 80년도에 저도 오렌지족까지는 아니었지만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랬었어요. 저 때는 저게 MZ였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MZ까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은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이 다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랩업을 좀 하면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형태든 이 세상의 IT의 중심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고요. 기술적이든 사업적이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형 공룡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자부심을 좀 같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뒷얘기는 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뭐 있으면 좀 받아보시죠. 네네네. 캐슬한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학생들 질문하기 전에 네. 질문 준비하시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질문 한두 가지 하는데 아까 그 KT 클라우드가 이제 AWS나 MS 애저 등등 뭐 국내외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전략으로 AI에서만은 독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자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KT가 주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 이제 그 AWS나 MS 등등은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막 제공하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경쟁 전략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네네네. 답변을 좀 드리면 그 AI 분야에서 어떤 해답을 찾겠다. AI 컴퓨팅이라는 역할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CSP사 지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WS, MS, 구글은 자기네들이 그쪽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레임워크, 미드웨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파스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밑단에 있는 걸 공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저희는 전략 방향이 좀 뒤집어서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AI 컴퓨팅의 서비스의 경쟁자는 저의 경쟁자는 AWS, MS, 구글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경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천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소프트 스택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AI 풀스택을 갖춰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전략인 거고 지금 CSP 사업자로서의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출시한 저희 AI 컴퓨팅,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에도 미드웨어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근데 그런 영역은 얼마든지 애드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원천 영역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스택에 해당되는 것들은 CSP 사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쪽에 답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016년도에 공공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발전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따릉이 자전거 혹시 아세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에 있는 거 그게 KT 클라우드의 1호 사업자예요. 그 따릉이 서비스의 웹 서비스하고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냐면 천안에 저희 G클라우드라고 하는 팜에 들어 있습니다. 별도의 팜에. 그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모인 그 공공기관들이 수가 아마 저희가 한 700고객 정도를 지금 현재까지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다 하나하나 넘어오고 있었어요. 따릉이 들어오고 뭐 수원시에 무슨 서비스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작년도에 이제 그 행안부하고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더디다. 강제화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행정안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을 2025년도까지 100% 다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작년에 1, 2, 3차 사업이 벌어졌고 올해 1, 2, 3, 4, 5, 6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50억 정도, 올해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에 투자해가지고 넘기고 있는데 그 중에 제주도청 전체를 저희가 KT가 수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천안 데이터 센터로 퍼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제주도청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 대민 서비스만 생각하시니까 제주도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필요한 서비스 이런 레벨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도민을 위해서 자기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들을 어마무시합니다. 그 중에 105개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뭐 1차로 넘기고 내년도에는 남은 잔여 한 70%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넘기는 걸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는 다 넘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행안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윤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전략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장님이 작년에 그 사업 스타트 하셨던 분이에요. 니아에서. 올해도 하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질문이셨어요. 학생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뭘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버렸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회사도 그 신입사원 지원도 좀 하시고 그때 뭐 코멘트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째려보세요. 면접 보실 때. 네, 수고하셨습니다.